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최정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특집인데요. 특집 방송, 설날 특집 방송을 이제 미리 녹화를 하는 건데 이제 관점을 설명드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로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제 상승 관점과 메인 관점인 상승 관점과 서브 관점인 4파동 익스펜디드 플랫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현재에서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관점을 설명할 때 지난 관점이죠. 이런 형태로 이거 같은 경우에 임펄스로 여기가 분명히 충분히 임펄스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임펄스로 그려질 수도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펄스보다는 이런 형태로 ABC로도 그려져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다. 조정도 38 이상 충분히 받았고 A와 C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ABC로 충분히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 역시도 뭐 연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1, 2, 3, 4, 5로 카운팅이 가능하긴 한데 이 자리도 1, 2, 3, 4, 5도 카운팅이 가능하지만 원래 1, 2, 3, 4, 5라는 것 자체가 ABC로도 다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파동의 길이가 이상할 수는 있지만 ABC로 봤을 때 뭐 약간 위화감이 있지만 크게 잘못된 점은 없는 그런 파동이고 이건 역시도 ABC로 카운팅이 되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이 상방 조정, 즉 매수세가 너무 강한 조정. 원래는 크게 A, B, C로 나올 때 이 B가 A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는데 크게 이렇게 A, B, C가 나올 때 원래는 넘으면 안 돼요. 이 고점은 원래는 넘으면 안 되는데 매수세가 너무 강할 때, 즉 과매수, 힘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여기를 넘는 그런 말을 이제 익스펜디드 플랫이란 말을 합니다.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데 플랫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힘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 매도가 아래로 힘이 더 많이 분출돼서 여기 저점을 깨는 경우가 보통 익스펜디드 플랫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조정이고요. 아니면은 뭐 러닝 플랫이라고 이 아래에서도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받쳐져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 중간에서 끝나는 뭐 그런 플랫도 있고 레귤러 플랫도 있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ABC 이런 형태로 1, 2, 3, 4, 5로 나오는 임펄스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임펄스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원래는 넘으면 안 되는 자리를 과매수로 넘은 거기 때문에 과매수 이후에 나오는 매도세가 당연히 강하겠죠. 그래서 이 플랫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ABC가 아닌 ABC 이후에 임펄스 1, 2, 3, 4, 5로 형태로 파동의 조정이 좀 연장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다 클리어가 돼요. ABC 카운팅 가능하고 고점을 초과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1.382를 넘어가면 안 돼요. 1.382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딱 기본 조건을 다 클리어한 시점에서 1.105가는 넘고 1.382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 딱 중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화감이 전혀 없는 관점이고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임펄스 파동 1, 3, 5 안에는 또다시 임펄스가 있을 수 있어요. 2, 4 같은 경우는 ABC 형태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1, 2, 3, 4, 5가 명확히 그려집니다. 여기서 명확히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ABC 고점이 넘었기 때문에 ABC 카운팅 가능하죠. 이 조정, 이 상방 조정 그리고 이후에 현재 1, 2, 3, 4, 5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3이 마무리, 4반등, 5 하락 이렇게 되면서 1.382 1대1 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 파동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마무리되는 1대1 강한 자리가 1대1 자리고 연장되는 1.382 자리가 19,000. 사실 파동이 마무리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는 자리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옛날부터 성향이 그랬어요. 방향을 잡으면 정말 최대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애초부터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 이 파동의 카운팅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이런 카운팅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ABC 그리고 뭐 여기서 연장이 되는 ABC 그리고 임펄스가 나온 다음에 또 연장에 하면은 이거 형태를 ABC로 크게 그려야 되면은 A, B, C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카운팅에 많이 위화감이 드는 형태의 카운팅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봤을 때 이 ABC, ABC 1, 2, 3, 4, 5로 해가지고 조정을 만약에 깊게 받는다면 이 카운팅을 여전히 의식을 해야 된다. 그 원인으로는 이게 원래 제 메인 관점이 아니에요. 제 메인 관점은 원래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코인 방송을 처음 녹화를 했을 때,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원래 제 메인 관점은 46,600불에서 한 39,000불, 39,000불 정도의 매수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임펄스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원래 메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서브 관점을 다시 확률을 높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FOMC에서 발표한 양적 긴축, 단순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서 지나지 않는 그 이후에 바로 양적 긴축. 이 양적 긴축이 사실 12월 FOMC 회의록에서 나올 거라고는 많이들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꺼낼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을 못 하셨던 카드가 현재 나왔고요.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장의 악재입니다. 사실 굉장히 악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갈 자리예요. 사실 굉장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 힘을 못 쓰고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메인 관점은 상방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 53, 54 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 2, 3으로 시작하는 그 카운팅이 원래 메인 카운팅이었어요. 보면은 3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4가 끝났고 4가 끝났고 여기서 5 중에 첫 번째 1이 나온 거, 첫 번째 상승 파동 임펄스로도 그려지니까 카운팅을 하자면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그랬고 A, B, C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카운팅이 조금 더 A, B, C로 카운팅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카운팅을 할 거면 사실 A, B 뭐 거의 다 되돌린 다음에 C로 해서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역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는 의식을 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ABC로 카운팅 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다.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뭐 조금 위화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이게 총 A, B, C로 나올 수도 있겠다. 저점이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를 이 자리만 깨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A 거의 다 되돌린 다음에 B, C가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이 관점을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히 상방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는 이게 추가적으로 ABC가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ABC로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5에 5에 3이 나오든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매수를 받아보기에는 굉장히 유력한 자리였어요. 굉장히 유력한 자리였는데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시장의 악재가 출몰 하면서 이 카운팅 ABC 이후에 임펄스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카운팅을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카운팅이 확률이 꽤 올라왔어요. 원래는 한 2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4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상방 6, 하방 4 정도로 상방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방향이 결정돼서 나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냐 어디를 기준으로 봐서 대응을 했어야 되냐 이후에 여러분들은 복귀가 되겠지만 저는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조정이 끝나고 4 끝나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있다. 2가 끝났든 나오고 있든 간에 일단은 2의 A 부분이 끝에 의심이 가든 A의 끝이 의심이 가는 자리 그리고 아니면 아예 ABC로 끝이 났든 뭐든 간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두 가능성을 다 의심을 해봤을 때 현재는 반등이 유력하게 의심이 가는 자리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 6, 하락 4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대외적인 이슈,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받는 그런 예민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 관점 역시도 한 4 정도, 40% 정도의 확률은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이 39,600불의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이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 갈 확률은 여러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4조정이면 5에 5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5에 5의 임펄스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4가 마무리라면 정말 20만 불, 15만 불, 20만 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서 3이 끝난 거면 여기서 끝나고 2가 끝난 거면 3, 4, 5 가봤자 한 11만 불, 12만 불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4면 본격적으로 여기서 임펄스가 시작될 거면은 15만 불, 20만 불도 보인다. 뭐 그 이상도 보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임펄스의 진행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상승 6, 하락 4의 관점으로 단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시간봉 차트예요. 4시간봉 차트인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죠.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쪼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다시 크게 봐야 되겠는데 복귀부터 해볼게요. 복귀부터.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좀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대충만 보이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긴 꼬리를 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 52,000불, 53,000불대를 못 넘으면 이 꼬리를 메우는 움직임. 기본적으로 프랙탈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동도 프랙탈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확률 높은 순으로 통합을 해서 나온 그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전에도 이렇게 긴 꼬리를 메우고 반등을 하면은 보통 크게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이 꼬리를 메우거나 갱신하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여기를 넘기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정 관점을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거 딱 최고점 52,000불 거의 다 왔을 때 51,900불, 800불에서 이거 다이버전스 4시간 걸릴 것 같다라고 복귀를 해드리면서 계좌 리밸런싱 하자. 위험한 저점에서 잡은 장기 관점의 현물이 아니라면 모두 다 도망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하락을 전부 다 10,000불이 넘는 하락을 피하셔서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 원래 제가 그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6,000불부터 39,600불까지의 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고 봤을 때 현재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완전 단기적인 관점,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을 해볼게요. 한 2가지 정도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단기적인 채널을 그려놨어요. 보통 비트코인은 채널을 많이 그리는데 보면은 현재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유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유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고, 왜 그러냐 보면은 이전에 제가 하모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로 최근 방송에서 하모닉 이야기를 하면서 저점을 다질 때면은 보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886까지 조정을 받는, 886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 박쥐 패턴. 그럼 박쥐 패턴의 컨펌이 나면서 이 자리가 채널 하단이랑 얼추 맞물려요. 얼추 맞물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채널 하단이랑 얼추 맞물리기 때문에 이 자리 한 41,600불부터 한 200불까지 한 400불 부근은 강력한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다.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명확해요. 손절 라인이 짧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매수를 받아보기 굉장히 유리한 자리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 채널이 아니다. 왜냐하면 618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크랩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파동의 연장이에요. 연장이 이 방향성이 연장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미 618 거의 618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기를 딱 안 그려서 그런데 한 618 조정을 받았고 반등 이후에 1.618 자리까지 하락세가 연장되는 흐름, 이 흐름도 의식을 하면서 양쪽 흐름을 다 의식을 하면서 대응을 해봤을 때 겹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겹치는 자리가 있고, 겹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박쥐 패턴이 완성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채널로 카운팅을 했을 때는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고요. 봤을 때 보통 이런 채널이나 수렴의 크기는 시세가 분출될 때 그 채널이나 수렴의 입구 크기 혹은 채널의 크기만큼의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올라가서 상방 돌파를 하면은 상방으로 시세 분출이 딱 이만큼이에요. 딱 이만큼이고, 이 채널의 상단 돌파 시 이런 관점을 가져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고점을 일단은 넘죠. 그리고 봤을 때 1대1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파동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파동의 길이가 똑같은 1대1 자리가 마침 딱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유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보통 이전에 아까 BLX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게 만약에 현재 이 파동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보면은 1, 2, 3, 4가 나와야 됩니다. 4 후에 5로 크게 3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가 나오기에는 다시 단기 차트로 돌아가서 봤을 때 여기서 ABC가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올라왔으니까 ABC로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크게 차트를 본다면
오히려 여기 ABC보다는 이렇게 ABC를 그려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깔끔하다. 45,200불, 한 45,300불이라면 여기 끝나는 자리, 이 자리, 처음에 여기서 1파동이 끝나는 자리, 그리고 여기를 돌파만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뭐 좀 여유 있게 봤을 때 이 자리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위인데 사실 이 자리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노란색 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ABC 관점은 유효하고 하방 관점 역시나 유효합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인다면 양쪽 방향성을 다 흔든 다음에, 여전히 시장에 미치게는 많으니까 양쪽 방향성을 다 흔든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첫 번째 움직임, 조정이든 상승이든 일단은 ABC 이후에 내려가든 아니면 ABC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임펄스가 시작이 되든 간에 여기는 유력한 매수 자리다. 양쪽을 다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왜냐하면 손절선이 명확하잖아요. 이거 이탈하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됩니다.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19,000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강력하게 받아볼 만한 자리다. 여기서 반 익절한 다음에 판은 끌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임펄스를 겨냥해 봐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승 관점이든 조정 관점이든 겹치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이 채널이 아니라 여기와 이 자리를 잇는 이 채널이라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채널을 끝냈고요. 채널을 끝냈는데 아직 고점을 다 터치하지 않았죠? 근데 코인은 꼭 터치하진 않아요.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이 채널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그려드릴게요. 이 채널이 아니라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채널이라면, 이 채널로 5번의 파동이 다 안에서 나왔다면, ABC가 다 나와야 되지만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1, 2, 3, 4, 5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여기서 끝나서, 여기를 터치는 못했지만 끝나서 본격적으로 내려간다고 봤을 때 여기를 다 이탈을 하겠죠. 당연히 다 이탈을 할 거기 때문에 하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건 역시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형태든 두 자리가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만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좀 제일 혼란스럽게 만들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다들 상방을 볼 거예요. 아, 채널 돌파했다. 근데 딱 이 채널의 크기만큼만 분출을 하고 박쥐 패턴도 완성하고 1대1 자리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ABC를 다 그린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세가, 임펄스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초짜리, 그러니까 매도 자리, 매도를 못 하셨다면,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현재는 여기 이 채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채널의 하단부터 0.886짜리인 42,200불까지의 매수를 받아볼 만하겠고,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여기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저런 굉장히 상승 6 하락 4, 어렵죠. 이게 딱 한 상승 8 하락 이 정도면은 강하게 좀 매수를 해보거나 베팅을 해볼 텐데, 상승 6 하락 4 베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려운 장일수록 단기적인 관점에 집중을 하고 단기적으로 차트가 주는 시나리오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충분히 생각할 만해요. 봤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본격적으로 임펄스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두 관점 전부 다 열어두고,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매수 받아서 여기서 반 익절하고 이대로 간다면, 임펄스든 조정이든 여기서 반 익절한 다음에 대응하면 되잖아요. 계좌를 밸런싱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코인 시장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상승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제 제 주변에 몇백억씩 굴리시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게 뭐냐? 끝났다. 여기가 3이었잖아요. 끝났고 3, 4, 5 끝났다. 이거 완전 끝났고 이제 여기서 임펄스 나오고 다 나왔으면 ABC 반등 후에 또 임펄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로 몇백억씩 버신 분들인데 그 관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이 관점도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현재 봤을 때 여기 고점을 갱신한 이 구간을 봤을 때, 갱신한 정도나 봤을 때 여기를 넘었다고 해서 5의 5가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임펄스 형태로 카운팅하기 사실 좀 애매해요. 이거 애매하니까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사실 4파동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충분히 현재로서는 여기서 5-4가 끝났고 1이 나왔고 2 나왔고 3, 2가 나오는 중이든지 ABC로 나오는 중이든지 가는 건지 뭐든 간에 단기적인 매수가 의심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자리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단기적인 움직임의 예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날에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과가 나와 있겠죠. 어떤 파동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임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대응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대로 올라가주면은 물리신 분들도 다 좋고 뭐 모두가 해피한, 사실 비트코인은 한 번 정도 더 큰 상승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다 괜찮은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 여전히 상승 6, 하락 4다.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1대1 자리만 돌파를 해서 1대1 이상으로 연장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46,000불, 7,000불을 넘어가 준다면은 이제 하락 관점은 끝입니다. 무조건 반등 관점으로만 볼 수 있고, 내려오면 매수, 분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든 조건이 다 클리어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깨진다면 39,600불이 깨진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39,600불에 대해서 이 자리도 꽤 근거가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들께 그날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뭐 여기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카운팅이 가능했었죠. ABC. 근데 크게 봤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하락 추세고, 이거를 그냥 디센딩 채널로 봤을 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디센딩 채널로 봤을 때 그냥 이게 뭐 당연히 좀 깔끔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가 일단 확실히 넘어갔고, 이걸 오버슛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구간을 봤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해석이라는 건 다양해요. 정말 이리 붙이면 이리 붙이는 대로 가고, 저리 붙이면 저리 붙이는 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파동이에요, 사실. 파동이 코에 붙이면 코고, 코걸이고, 눈에 붙이면 눈은 뭐 안 붙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관점인데, 이 크기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에 입구의 크기와 끝을 봤을 때 39,60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46,000부터 49,600은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봤을 때 이 수렴 디센딩 채널의 입구 크기와 입구 크기대로 시세가 분출됐을 때가 딱 여기다. 결국 여기를 왔고 46,000 아래로 와서 여기를 나왔고 현재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과 반등 ABC를 그리고 여기만 넘지 않는다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 다 열어두시고, 겹치는 구간 매매를 하셔야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는 이미 늦었을 텐데,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어려운 구간에서라도 단기적으로 채널과 겹치는 구간,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돌파만 해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조정시 매수 하면서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참 많죠. 복잡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뭐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상방만 바라보다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19,000불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계좌는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하다. 리밸런싱과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한 게 이 코인 시장이고, 너무 한 가지 시나리오에 목매지 마라. 파동 카운팅은 여러분 어떻게든 가능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로. 이리 붙이면 여기에 맞는 거고, 저리 붙이면 제 말이 맞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할 만큼 쉬운 시장도 아니에요. 제가 제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뭐 하나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시장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백억대, 몇천억대를 번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말고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자로 오늘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거가 NFT 이야기입니다. NFT와 이더리움이죠. 베이스가 제일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니까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창 좋아하셨던 이더리움의 대체제로 불렸던 솔라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던 에이다, 카르다노라고도 하죠. 에이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에이다가 좀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올랐는지부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를 보셔서 왜 올랐는지 보기 전에 이게 7개월간 NFT의 사용률 증가량입니다. NFT의 증가량. 지금 나만 없어요 NFT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NFT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베이스가 되는 이더리움은 여전히 사용자가 늘고 있고 이더리움이 사용자가 늘면서 트랜잭션도 느려지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대체제로 떠오르는 솔라나 같은 게 이전 불장에 이전 상승할 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이후에 상승장이 올 때라도 이 플랫폼 관련된 코인과 NFT 관련 코인들은 여전히 주시를 계속해서 해볼 만하다. NFT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팽창 중이고 앞으로도 더 쭉쭉쭉 천장을 넘어서 팽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에이다 같은 기반이 되는 코인들이랑 그다음에 NFT 관련된 코인들은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면은 여기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하락장이든 뭐든 간에 이미 실사용을 하는 이 NFT 시장은 커져가고 있다. 많은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관련돼서 게임 얼마 전에 바로 어제 기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메타버스 게임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이 NFT이고 이제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 뛰어드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1,000만 원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이더리움 갈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있는데 궁금하죠. 다음 시장에는 뭐가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비탈릭, 이더리움의 창시자 중 한 명이죠. 이 비탈릭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2035년에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어떤 코인이 제일 많이 쓰일 것 같냐? 어떤 코인이 제일 기반이 될 것 같냐라는 투표에서 솔라나가 아닌 에이다가 약 40%, 어떤 코인이 제일 많이 쓰일 것 같냐라는 말에 에이다가 약 40%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으면서 이겼어요. 이겼고 이게 이슈가 되면서 현재 시장이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에이다가 굉장히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에이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코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코인인데 이런저런 재단이 많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재단이 좀 능력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해요. 게으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재단의 게으름 때문에 솔라나 엄청 많이 올랐죠. 지난번 장에 이더리움의 대체제다. 얘가 이더리움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솔라나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NFT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니까 이더리움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니까 솔라나 역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2035년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에이다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여전히 표가 제일 많이 나올 만큼 에이다는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재단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솔라나 같은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시가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겠다. 여전히 에이다를 필두로 솔라나든 관련된 기반이 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관련된 NFT 코인들 NFT는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기존의 NFT가 아닌 새로 NFT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기반이 되는 NFT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에이다. 여전히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솔라나 추종자와 에이다 추종자가 있겠는데 일단 솔라나도 지난번 장에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오르겠지만 못 오른 에이다가 이번 상승장이 온다면 에이다가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높겠다. 여전히 재단 따라지만 재단이 이전 같은 실수만 안 한다면 이미 판 다 깔아줬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시세 쭉쭉 올라가서 자기들도 좋을 텐데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이더리움 창시자가 자기 트위터에 투표를 한 거니까 굉장히 좀 믿을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시장에는 얼마나 에이다가 불신을 받냐면 42%네요. 여기 결과값도 나와 있네.
얼마나 A다가 불신을 받냐면 A다가 오르면 코인 시장이 끝난다. A다가 상승을 할 때는 코인 시장이 끝날 때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찾아올 때다. 그때 A다가 마지막으로 상승 후 시세 분출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뭐 정말 많이 안 오르니까 소문이 날 정도로 안 오르는 코인이고요. 뭐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지난 몇 년간, 10년간인가 오른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값이 오른 것들을 비교해 본 그런 차트가 있는데 이 A다가 이쑤시개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 얼마나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트를 봤을 때 재밌게 봤을 때는 이쑤시개보다도 못 오른 코인이다. 그런 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왜냐하면 코인이 저는 상방을 한 번 정도 크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으면서 NFT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해져가고 있고 이더리움의 대체제가 될 코인은 될 플랫폼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다가 이번에는 조금 진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다는 이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디테일한 차트 분석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에이다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끝났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었어요. 이전 방송에서도 그랬고 방금 아까도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박쥐냐 크랩이냐 이야기를 좀 했었죠. 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하모닉 패턴이라는 게 사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은 파동 이론 안에서 조금 간단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나온 형태의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런 타겟값, D의 값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파동 이론 안에 있는 하나의 형태인데 사실 파동 이론이랑 이거랑 맥락은 같죠. 자주 나오는 형태, 자주 나오는 그림.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도 봤을 때 아까도 보여드렸던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고점이 높아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아요. 패턴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게 실제로 이런저런 상품들에서 이 차트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들을 데이터를 집약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패턴이고 파동 이론이고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게 사실 욕 아니고요. 헤드앤숄더라고 머리, 양 어깨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차트판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이렇게 X, A, B, C까지 나왔을 때 D 패턴 값을 예측하기도 좋고 이 변곡점을 찾기 굉장히 좋은 완성됐을 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선행 지표, 예측을 해보는 지표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하모닉 패턴이다. 하모닉 패턴이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고 하모닉이 만들었으니까 하모닉인가 이런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선물 거래부터 코인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부터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까지 이 차트판에서 이런 C까지 나온 통계를 가지고 D를 예측하고 D의 변곡점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하모닉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매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 하모닉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같은 구간 안에서 제가 박쥐도 그렸고 그 다음에 개도 그렸습니다. 크랩 패턴이라고 하는데 개도 그렸고 이 같은 이 횡보 구간 박스 안에서도 다양한 패턴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매에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분석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저 역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하모닉 패턴의 적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역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만큼 이리 적용될 수도 있고 저리 적용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좀 자주 쓰이는 좀 적용이 무조건 돼야 되는 피봇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봇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 박쥐 패턴입니다. 박쥐 패턴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고 어떤 형태냐? 시작점을 여기로 잡고 한 번에 상승 파동이 쭉 나왔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39,650불부터 여기까지 나온 시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가
0.382에서 0.5 구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0.5를 넘어서도 안 되고 0.382보다 안 나와서도 안 돼요. 여기까지의 조정이 피보를 그어봤을 때 피보나치는 아시죠 다들? 코인 하시는 분들 피보나치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피보나치까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피보나치 역시도 0부터 1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지지를 받는 자리, 뭐 제일 많이 나오는 흐름.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딱 맞는다는 아니고 뭐 파동 이론이든 엘리엇의 파동 이론이든 하모닉이든 피보나치든 현재 이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좀 큰 흐름을 보기에는 좋은 지표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피보 값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딱딱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코인이 워낙에 오버슈팅도 많고 뭐 이런저런 변동성이 워낙 큰 상품이기 때문에 코인에 막상 적용을 해보면 딱딱 맞지는 않지만 보통 이론상으로는 382에서 0.5 사이의 조정으로만 딱 받아야 되고 반등할 때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82, 최소 382부터 886까지는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다 봤을 때 X, A, B, C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0.5까지 조정을 받았고 반등했는데 0.786이든 886이든 되돌림 후에 내려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타겟값 0.886짜리 X부터 A까지의 0.886짜리까지는 타겟값으로 볼 수 있고 보통 박쥐 패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딱 한다면 이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형태의 변곡점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변곡점이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어요. 보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타겟값을 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피보를 그은 다음에 382 자리나 618 자리까지 그러니까 D랑 A, D를 기준으로 382, 0.618 이렇게 타겟 포인트, 매도가라고 하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매도가를 정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하모닉에서 제가 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박쥐 형태인데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0.5를 넘는 경우도 있고요. 382보다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는데 0.5를 넘는 경우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뭐 꼬리 기준으로 봐보면 좀 대응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과 XA와 XD의 타겟값. 이게 사실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딱 봤을 때 XA, B, C까지 나왔으면 D를 타겟 포인트로 정하기 위해서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거 딱 봤을 때 여기 손절가, 여기 진입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입가, 분할 진입, 손절. 가성비가 좋은 매매를 하기 정말 좋은 패턴이죠.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보면 M자와 W자인데 이런 형태의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또 바뀌겠죠. 이 자리와 이 자리 바뀌니까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은 형태는 이런 형태다. 딱 보니까 박쥐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박쥐 얼굴, 박쥐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박쥐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박쥐 패턴이니까 맷 패턴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 그런 하모닉 패턴 중에 하나니까 인지를 해두세요. 알아두고 공부를 해두고 이 하모닉을 알고 모르고는 매매에서 정말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걸 알아두면 가성비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고 타겟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진입 근거가 나오고 손절의 근거가 나옵니다. 딱 봐도 말씀드렸죠. 진입할 수 있는 자리와 변곡이 될 수 있는 자리. 진입을 여기와 여기서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굉장히 근거가 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자. 어렵지만 저도 아직 어렵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언젠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넘어가면 자 이게 바로 뭐냐? 나비입니다. 나비인데 이게 왜 나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비는 대칭인데 이게 버터플라이 패턴이라고 해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보통 X, A, B, C, D가 다 똑같은데 X와 A까지 상승해서 되돌림이 딱 786이어야 돼요. 딱 786. 근데 이것도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코인에서는 딱 786이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막 보통 618을 넘어서 한 0.7, 막 72, 73, 0.8 이게 886인지 786인지 모를 경우로 0.78, 79, 0.8 굉장히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래라면 이 패턴은 딱 786짜리 상승 후 786짜리 0부터 1까지 봤을 때 786짜리를 되돌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건 뭐 0.382부터 886이니까 나온 다음에 이 X를 이탈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618을 아까 박쥐 같은 경우는 0.382에서 0.5 되돌림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등 후에도
저점을 안 깰 확률이 있는 그런 패턴인가 하면은 0.786, 618부터는 786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추세가 연장될 확률이 높다. 이게 저점을 깨질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봤을 때 이거의 다른 점은 딱 786. 아까는 0.382. 박쥐 같은 경우는 382부터 0.5였지만 우리 나비는 0.786을 딱 맞는 게 좋다. 이론상이에요. 안 맞습니다. 보통 딱 안 맞아요. 이론상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 후에 이거는 뭐 382부터 886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기 때문에 이건 뭐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는 뭐 분할 매수하기 좋겠지만 보통 한 0.5 이상은 되돌려 주더라고요. 382까지만 딱 되돌리는 경우가 잘 없고, 코인 시장에서는 0.5나 618, 뭐 786, 886까지 되돌리는 분할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이건 역시도. 다만 딱 봤을 때 이 되돌림이 0.5를 넘었다 하면은 보통 이 방향으로 추세가 연장된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형태로 나오고, 대표적인 패턴이 4개만 있습니다. 하모닉에. 근데 정말 그 이후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 4개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역시도 여기까지 786 후에 반등해서 고점을 넘지 않았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깨질 확률이 높고, 1.27이 타겟 값입니다. 타겟 포인트를 1.27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매수만 한다면 손절할 수 있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익절하거나 포트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넘으면 다시 사면 되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근거가 되는 자리고요. 반대로 여기는 강력하게 패턴이 다 그려졌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강력하게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 그리고 타겟 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382, 618을 정하는데 보통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완전히 변하지 않고 또 올랐다가 이 추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나비가 많았다라는 관점에서 나비는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도 박쥐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사실 왜 나비인지는 모르겠다. 나비가 날개가 좀 다른데 비대칭인데 조금 아픈 나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나비다. 나비에서 중요한 건 뭐다? 딱 0.786. 박쥐는 0.382부터 0.5. 근데 나비는 786까지 다 되돌려야 되고, XD를 1.27이다. 이것도 딱 맞지 않아요? 막 1.3인 경우도 있고, 막 1.18 뭐 이런 경우도 있고, 1.3몇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딱딱 맞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게 딱딱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매매고 이론인데. 그러니까 적용하기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예측을 해보고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인지를 해두자, 알아두면 좋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두 번째 패턴. 네,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랩 패턴, 개 패턴인데요. 딱 개 같죠, 모양이. 네, 얘 한쪽 팔이 굉장히 긴, 여기다가 집게발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 그림 실력이 미천해서 그릴 수는 없고, 이 개 패턴을 보자면 개 패턴은 382부터 618까지예요. 아까 박쥐와 다른 점이 뭐냐? 박쥐는 0.5까지였고 개는 5를 넘어서 618까지 와도 괜찮다. 0.5여도 괜찮고 618까지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라는 거냐? 모르죠. 어쨌든 반등을 했는데 0.5보다 넘었으면 개나 같을 일을 의심해 봐야 되고, 0.5를 넘는 시점에서 박쥐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명확하게 0.618 혹은 0.618을 살짝 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박쥐는 완전히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위까지는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반등 역시도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사실 XA의 886 자리를 일단은 박쥐인지 아닌지, 이게 618까지 오지 않았을 때, 0.5에서 끝났을 때,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박쥐의 가능성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박쥐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박쥐가 완전히 깨지는 자리가 어디? 0.886 되돌림. 886 되돌림을 근거로 잡고 명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보여진다면, 사실 저점을 깨지는 게 사실 명확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886 아래로 막 0.9까지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9로 한다면 사실 여기서 박쥐를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개를 깨진다면은 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피할 수 있고, 오히려 0.618까지 왔는데 0.5든 618, 0.382도 618 조정받고 반등했다가 저점이 깨진다 하면은 깊어진다. 786까지 오지 않고, 아까 나비와 다른 점은 뭐다?
나비는 786 이후에 1.27이었는데 이 개 같은 경우는 이 크랩 같은 경우는 크랩이라고 할게요. 자꾸 개 어감이 안 좋으니까 개인데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크랩 패턴 같은 경우는 이 786보다 못 오고 도정이 더 깊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이 되는 자리는 886 자리 박쥐와 차이점. 여기서 618, 0.5를 명확하게 넘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안 넘었을 경우엔 두 가지 다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의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다른 게 이 반등이 좀 달라요. 이 반등이 보통 끝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상인 거고 원래는 이론상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0.5로 끝났으면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다. 618까지 온다면은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가틀리와 이 크랩 패턴이 있고 또 786까지 내려온다면 나비를 적용시킬 수 있고 뭐 다양한 패턴에 따라서 피보나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사실 제일 좋은 건 조정을 618까지만 받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618까지 받으면 헷갈리는 게 뭐냐? 이 다음 패턴 가틀리랑 또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이 패턴마다 겹치는 구간이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봤죠. 그러니까 이 같은 횡보 구간 안에서 두 패턴을 항상 겹치는 구간을 항상 의식을 하고 겹치는 구간만 매매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튼 0.382부터 0.618까지다. 이게 5월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연장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바이. 강력한 추세 전환의 자리다. 추세가 아래로 더 강하게 분출됐으니까 오히려 엄청 강한 완전한 추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강한 추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의 완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쥐랑 적용을 시켜보자면 886에서 바이 깨지면 자르고 여기서 더 강하게 바이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다음 패턴 이게 마지막인데 가틀리라는 패턴이에요. 얘는 또 거꾸로네. 거꾸로인데 보면은 XA 반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까는 상방이었고 이거 지금 하방인데 XA가 딱 618이에요. 얘는. 그래서 618을 오면은 크랩과 가틀리가 두 개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되돌림은 다 똑같아요. 382에서 886. 이 되돌림은 어떤 패턴이든 거의 다 똑같고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보면 되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데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에 워낙 변화가 많은 거라 애지간하면 D가 맞을 때 이게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맨날 똑같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가틀리 같은 경우에는 딱 618 그리고 TP가 타겟 포인트가 786 추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786 자리 얘는 이 사실 박스를 좀 더 작게 마무리하는 이 앞에보다 뒤에서 박스가 줄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렴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그림이고요. 보통 좁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886이 아닌 786 박쥐랑은 이게 또 다르다라고 박쥐랑은 또 0.5가 넘은 시점에서 박쥐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가틀리 패턴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모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XA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XA 되돌림이 보통 0.382부터 0.5까지는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적용시킬 수 있냐? 박쥐, 배치라고 할게요. 배시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랩 패턴이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 382부터 0.5까지 왔을 때 XA가 딱 여기서 끝났다면은 두 가지 패턴을 의심해 보시면 되고 XA가 0.618까지 왔다 하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랩과 가틀리가 아마 뭐 가틀리 어쨌든 스펠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겠다. XA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786까지 왔을 때는 버터플라이 나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XA가 피보나치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되돌림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AC는 뭐 거의 비슷하고 봤을 때 그다음에 D의 타겟 값을 같이 서로 타겟 값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도 좀 근거를 만들어 가면서 대응하기에는 이 네 가지 패턴만 다 의식을 하고 있어도 매매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가지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 하모닉 패턴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시는 이 엘리엇 파동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은 없고 이런저런 적용이 가능하며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많이 나왔던 데이터들 이런저런 차트 뭐 패턴들이 있죠. 헤드앤숄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트라이앵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파동 이론도 그렇고 이 하모닉도 그렇고 정답은 아니고 기존 데이터,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이론화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매매에 적용을 하도록 노력해 보되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정답이 없으니까 대체 카운트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시선에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다양한 시선 보시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매매를 하고 겹치는 이런저런 시나리오에서 겹치는 구간만 확실히 매매를 하면서 복리로 계좌를 불려가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